영화 오펜하이머 쳐보지도 않은 간다요가 오로지 영화 개봉 특집 빨아먹기 위해서 준비한 특집입니다. 핵무기 개발 특집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가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청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0일 일요일 저녁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나 지금 잠깐 부금 켜고서 잠시 대기 타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도 채팅창 꼬라지 보니까 존나 노잼이다, 오펜하이머 저거 뭐 하려고 보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개재미있다, 당장 가서 봐라, 너무 지금 호불호가 갈린다. 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극과 극의 반응이 보여지는 그런 영화라는 걸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말씀드리면, 인간 간다요는 오펜하이머 영화를 아직 안 봤습니다. 내용을 몰라. 지금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했는데, 일단 간다요가 오늘 하는 라이브가 뭐냐, 오늘 영화 오펜하이머 개봉 특집입니다. 빨아먹기 위해 준비한 특집. 영화 오펜하이머 쳐보지도 않은 간다요가 오로지 영화 개봉 특집 빨아먹기 위해서 준비한 특집입니다. 핵무기 개발 특집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일단은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셨거나 아직 보시기 전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미리 좀 알면 뭐가 좋을까란 고민조차 안 했어요. 그냥 핵개발 과정, 그 과정에서 오펜하이머가 갑자기 갑툭튀해서 끼고, 간다요가 알고 있는 그런 핵개발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인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담아서 오늘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전혀 몰라요 저는 저 내용을. 씹어졌습니다. 2024년 8월 15일에 개봉을 한 거예요. 광복절에 맞춰서. 개 잘 만들었다. 완성도가 미친 영화다. 아니, 영화가 별로였다는 분들은 왜 별로셨어요? 재밌다는 분들도 지금 반응 많은데, 채팅창 보니까 생각한 거랑 다르긴 했지만 재밌던데, 이과생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이었다. 엄마랑 갔는데 그런 장면 보여서 놀랬음. 전기 영화 좋아하면 괜찮다. 그냥 잔잔한 과학 다큐 영화임. 지금 들어보니까 이번 영화 오펜하이머가 노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문과 새끼들이다. 개 재밌었는데 우리 이과들 입장에서는 문과 이 새끼들은 지들이 어려워하는 그 과학, 자연과학 내용 나오니까 그래서 노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학 얘기 또 거의 안 나와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인 내용은 또 아니다. 정치극이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오펜하이머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죠.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였습니다. 핵개발 리더였어요. 그죠?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리더를, 아무리 무기를 개발하는 거지만 리더를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를 앉혀놨다.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펜하이머는 리더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실질적인 리더는 따로 있었죠. 맨해튼 프로젝트의 실제 총지휘를 관리하는 사람은 당시 미국 육군소장 레슬리 그로브스였습니다. 레슬리 그로브스. 이 양반도 영화에 나오나요? 몰라요 저는. 실제로 오펜하이머랑 그로브스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했던 사진도 있어요. 둘이 좀 짝짝꿍을 잘 했겠죠. 열심히 또 같이 또 핵무기 개발하려고. 그죠? 살찐 맷 데이먼이요? 맷 데이먼이 그 역할을 맡았어? 일단 오펜하이머 이 양반은 뭐 하는 양반이냐, 핵무기를 제작하는 제작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맨해튼 프로젝트는 세 가지로 나뉘어서 관리가 되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농축우라늄 제조에만 특히나 이제 몰입해가지고 연구를 하던 테네시주에 있었습니다. 오크리지라는 곳에. 두 번째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자, 이런 거에만 집중하던 미국 워싱턴주 햄포드 지역에서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핵무기 연구 설계 생산을 총괄하던 데가 또 따로 있던 거예요. 여기를 총괄하던 사람이 오펜하이머였던 겁니다. 1, 2, 3번 총괄은 전부 다 총괄하던 거는 당연히 이 양반이고, 3번만 총괄하던 게 이 양반이에요. 오펜하이머. 이번에 이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그 이과분들이 자부심을 느끼시고, 진짜 우리 이과가 이 세상을 바꿨다, 이런 말씀 또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오펜하이머한테 결국에 예산 털어준 거 누굽니까? 결국에는 문과입니다. 결국에는 문과예요. 결국에는 이 양반들이 예산 안 털어줬으면 개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무슨 이과가 세상을 다 바꾼 것처럼 이 양반들의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문과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셨습니다. 일단은요, 핵무기를 미국이 개발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던 게 맨해튼 프로젝트구나.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핵무기를
왜 개발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왜? 그냥 뭐 핵무기는 좋은 무기고 살상력도 어마무시하고 강력한 무기니까 좋은 거니까 그냥 개발하려고 한 거지 뭐 무슨 따로 뭐 이유가 필요하냐?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잘 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인들 이 양반들이 핵무기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실제로 아직은 뭐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과학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자네? 이거를 뭐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 이런 판단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센 이유만으로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만들기로 결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핵무기라는 게 뭐야? 자, 이거 리틀보이입니다. 펜맨이죠. 히로시마에 쏴갈긴 게 이거고 나가사키에 쏴갈긴 게 이거예요. 그죠? 펜맨이랑 히로시마 이런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어마무시한 에너지에 의해서 엄청난 살상력,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 무조건 뭐 개발하자고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이론이나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이제 누군가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1903년입니다. 무려 1903년이에요. 영국의 어니스트 레더포드라는 학자가 있었어. 영국 학자예요. 이 양반이 핵분열 이론을 얘기합니다. 분열 이론. 이게 뭐야? 핵분열 이론이 뭐예요? 방사성 물질 이런 우라늄이 분열이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가성비로 방대한 에너지가 생긴다.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엄청나게 약간의 조만한 방사성 우라늄 같은 물질만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드립이 처음에 1903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기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 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그 아저씨 어니스트 레더포드 이 양반이 영국 과학자라 그랬어요. 이거 만들자고 했는데 영국 정부가 뭐 그런 이론이 있구나 근데 지금 바빠. 좀 바빠. 나중에 하자. 지금 이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고 시부레 그거 아니다 지금. 지금 대영 제국 시부레 그냥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주 전 세계 다스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거 하느라 바쁠 때예요. 이 양반들이 무슨 핵 분열이 뭐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개소리 하고 앉아 있냐고 그러고 넘어가 그냥. 영국이 넘어갑니다. 이 이론을 영국 정부가 안 받아 먹었을 뿐이지 이 양반이 만들어낸 핵 분열 이론이라는 거는 당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이론이다. 이거 더욱더 깊게 자세하게 계속해서 쭉쭉 후대에서도 이어가야 된다. 연구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오면서 핵 분열, 또 방사성 물질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요. 그 과정에는 우리 유명한 퀴리 부인. 근데 퀴리 부인 얘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이 양반이 핵무기랑은 관련이 없어가지고 퀴리 부인. 우리 위인전에 나오잖아. 퀴리 부인도 이런 방사성 물질을 분리를 시키고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이 핵 분열이란 게 뭐야? 핵분열. 이 방사성 물질의 원자가 쪼개지고 이런 거를 이제 연쇄적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근데 이 어니스트 레더포드 1903년에 이제 영국 과학자 이 양반은요 이론을 말한 사람이야. 이론. 실험이 아니라 이론을 일단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이런 이론대로 이렇게 하면은 분열이라는 게 일어날 것 같아. 요 이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론을. 근데 이거를 실험을 실제로 성공한 거는 나치 독일입니다. 1938년이에요. 오토한 리제 마이트너 이 두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제 마이트너랑 오토한 이 두 양반이 실제로 1938년에 나치 독일은 핵 분열 실험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실험에 성공을 한 거야. 실험에.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이거.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에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하면은 야 이게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나치 독일이 했겠죠. 당시에 전쟁 일으키려고 눈깔 뒤집혀 있는데 그죠? 자 근데 이게 1942년에 나치 독일 영토입니다. 엄청난 영토죠. 순식간에 이제 밀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 나치 독일이 무슨 짓거리를 해요? 유대인들을 탄압하죠. 잡아다가. 근데 핵 분열과 관련된 과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나치 독일도 등신 같은 게 유대인들의 과학자들의 학식을 써먹으려면 탄압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 포함해서 서방에서 이제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탄압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 과학자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이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 있겠어요? 일단 어디로 가야 돼? 섬으로 가자. 일단 영국 섬으로 튀거나 아니면 더 좋은데
더 멀디 멀고 더 안전한데 미국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그 터지기 전부터 유대인 탄압 같은 거 있고 막상 또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는 영국 섬도 많이 갔어요. 근데 미국도 많이 갑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나치 독일이 핵무기 이거 만들면 개쩔다 이거. 이거 계속해서 개발해라. 그렇게 오다를 내려놨습니다. 실제로 그 핵 분열 실험도 실제로 성공한 게 나치 독일이었고요. 근데 이 오더를 낸 게 언제냐면은 1939년 4월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9월 1일 가면 어떻게 돼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 이제 전쟁 시작이죠. 이거로부터 고작 5달 전에 핵 개발 오더를 내려놨던 거예요, 나치 독일이. 근데 막상 2차 세계대전 일어나니까 이거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게 있어. 나치 독일이 핵 개발을 시작했다. 나치 독일이 핵 개발을 굉장히 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건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나치 독일이 핵 개발을 가장 먼저 하려고 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었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랑 영국도 급해가지고 핵 개발을 막 하려고 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게 막상 2차 대전 시작하니까 나치 독일이 핵 개발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 바빠. 저 핵 개발을 처음 시작했다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이 2, 3년의 기간은요. 유럽은 나치 독일의 세상이었어요. 소련도 개박살나고 있었고 독일이 그냥 승승장구해서 다 밀고 들어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치 독일의 그 지휘관이라던가 그 고위급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그 핵 개발 핵무기인지 뭔지 그거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딴 거에 돈 쓸 시간에 그냥 씨부레 총알이라도 더 만들고 총칼이라도 더 만들어서 그냥 밀어 그냥 뭔 좀 그런 거에 신경 쓸 때야 그게. 이런 게 있었던 거야 나치 독일도. 전쟁 초반에 너무 잘 나가니까 지들이.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이게 핵 개발이 지금이야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좋아졌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이야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도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나라별로. 그죠? 그런 것도 제대로 없을 때예요. 그럼 뭐야? 핵무기를 만들려면 일단 우라늄 원석을 갖고 와야 돼요. 원석을 일단 구해와야 됩니다. 여기까진 좋다 이거야. 그 다음 농축우라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지금 미국의 그 농축우라늄 원심블릭인데 이거를 39년도에 또 만들어서 고농축의 우라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끝이 아니죠. 이거를 폭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핵무기 핵폭탄으로 만드는 거를 전부 다 가능케 하려면 언제 완성되고 언제 개발에 성공할지조차 확실하지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 입장에서도 이런 거에 돈 쓸 바에는 지금 우리가 승승장구 잘하고 있는데 굳이 막 이런 거에 신경 쓸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상할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거 그냥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이게 우라늄 원석이라 그랬어요. 이게 고농축 우라늄이거든요. 이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게 시간도 시간이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 많죠.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농축 우라늄을 써가지고 발전소에서 돌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양반이 들고 있는 거는 순도가 굉장히 높은 농축 우라늄인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농축 우라늄 대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1에서 3%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근데도 열량이 굉장히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핵무기로 만들려면 50% 이상 농축을 해야 됩니다. 50%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그냥 대충 얘기한 거지 실제로 미국이 그 핵 잠수함이라든가 그 원자폭탄 만들 때 들어간 농축 우라늄은 70% 80% 농축 우라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려면 시간도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우라늄 원석도 어마무시하게 구해와야 되고 이거를 또 보관하는 또 그 보관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인력과 설비와 생산 시설부터 해서 이 핵무기를 원자폭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2차 대전 터졌는데 이 짓거리를 어떻게 해 걔네가. 나치 독일 실제로 저걸 만들어 보려고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 보려고 여기 체코 지금의 체코나 벨기에 쪽 아니면 노르웨이 쪽에서 우라늄을 채취하고 그러는데 전쟁 중이라 이 채취하는 곳들이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자꾸 그 폭격기 보내가지고 막 떨구고 그러니까 채취가 또 잘 안 됐대요. 폭탄 터지고 있는데 광산에서 씨발 우라늄 언제 캐고 앉아있냐. 그리고 나치 독일이 핵무기 개발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는 영국도 잘 알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또 내버려 두겠어요 그걸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나치 독일 안에서 당시에 이거 우리가 빨리 해봤자 1947년이다. 빨라야 47년이다. 47년이면 히틀러 셀프로 뒤지고 대가리 다 날아가고 지금 전범 재판이 일어나고 다 끝났을 때예요. 2차 세계대전이. 그죠? 뭐야 그럼 이거 나치 독일이 열심히 만들었어도 자기들이 당시 예상하는 그 완성 기간을 따져보면 어차피 완성이 안 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치 독일이 어찌됐든 핵 개발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안 된다. 이거 정말 큰일 난다.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레오 실라르드예요. 이 양반이 헝가리 물리학자야. 얘네 나치 독일이 핵 개발을 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나치 독일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 레오 실라르드가 일단은 미국으로 이주를 해 있는 상황이었어. 전쟁 터졌으니까. 근데 나치 독일이 핵 개발을 성공하기 전에 자기가 이주를 간 미국이 핵 개발에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레오 실라르드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이 관심이 없는 거야. 2차 세계대전이 한창 터졌을 때도 미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로 참전하지 않았어요. 이미 간다요가 여러 번 그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이란 국가가 전쟁을 막 개입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일단 강 건너 불공강하면서 자기들이 무기 찍어내가지고 팔아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관심이 없었어. 레오 실라르드가 편지를 써. 이 양반이 그래도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선 굉장히 저명한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 정부는 좀 듣보 취급을 했어. 이거 내용을 오늘 잘 들어야 돼. 편지를 보낸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 레오 실라르드가 처음에 미국 정부한테 편지를 써요. 지금 나치 독일이 핵 개발하면 전 세계가 진짜 쥐어 터진다. 큰일 난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에 빨리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이 편지를 보내는데 미국이 야 이거 뭐 듣보새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거 핵이 뭔데 그리고 야 찢어버려 그냥. 처음에 이러는 거야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레오 실라르드가 씨발놈들이 내가 그래도 요 과학자들 사이에선 그래도 제자들도 짱짱하고 내가 그래도 좀 이름 있는데 걔 같은 거 나를 듣보 취급해? 근데 이 양반한테 졸라 유명한 그 과학자 친구가 있던 거야. 저 왼쪽에 엄청나게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래서 레오 실라르드가 아인슈타인을 가가지고 야 친구야 너 좀 네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좀 쓰면 안 될까? 내용은 뭐 그냥 뭐 너는 뭐 신경 쓸 거고 내가 쓸 거야 내용은. 그냥 너는 이름만 좀 대포편지 대포명이 그냥 이름만 좀 빌려줘. 내가 편지 쓰면 보지를 않아. 네가 쓰면 보겠지. 그래도 이름을 빌린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과 실라르드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편지인데 이게 아인슈타인과 실라르드의 편지가 아니라 실라르드의 편지에 대포 명의를 빌려준 아인슈타인의 편지예요. 이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둘이 같이 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당시 핵 개발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은 미국이란 국가가 핵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포 편지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요. 누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가깝게서 봅니다. 야 이거 뭐 아인슈타인 이 양반 저 굉장히 유명한 그 양반 아니요 세상에. 이 양반이 어떻게 또 나한테 또 편지를 보냈어. 좀 읽어봐야지. 읽어봐야지 당연히. 읽어봐야지.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름값이 중요해. 아무튼 이거 봤어 이제 루즈벨트가.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뭐예요? 맨해튼 프로젝트 아닙니까? 맨해튼 프로젝트. 여기에 아인슈타인은 참여도 안 합니다. 그냥 미국으로 명명을 간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있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거기서 강의하고 물리학 교수하면서 또 인종차별 시민운동하고. 인종차별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인슈타인은. 자 아무튼 슬슬 이제 좀 핵 개발해야 되나 그러면 좀 준비를 하려고는 하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 무기 팔아먹어야 되잖아.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받고도 딱히 적극적으로 핵 개발을 안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옛날부터 1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서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바다 건너에 유럽에서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면은 북대서양 건너 이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물건 팔아먹던 나라예요. 솔직한 얘기로. 1차 세계대전 덕분에 엄청난 부를 장착했던 국가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 대전에 최대한 개입하지 말자. 절대 제발 개입하지 말자. 무기나 빨리 쭉쭉 찍어내가지고 팔아먹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던 나라야.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핵 개발을 할 이유라던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진주만 폭격이 일어납니다.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겁니다. 참전을 하게 되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루즈벨트 정부가 야 이거 핵 개발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번에도 참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이거. 해 그냥 이거 핵 개발. 개 같은 거 이거 갑자기 아시아에 그 뭐야 얘네 도대체. 뭐하는 새끼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좀 건드려 우리를. 근데 41년도에 진주만 폭격이 있었어요. 12월에. 근데 이미 영국이 핵 개발을 하고 있던 거야.
1년 몇 달 영국이 앞서서 핵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미국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관심이 없었지 처음에는. 일단 영국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핵 개발을 이 양반들이 이제 실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영국 과학자들도. 근데 당시 영국 과학자들의 통계가 뭐냐면요. 핵무기 개발 성공 가능성은 10만 분의 1이다. 1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개발 성공 가능성을 10만 분의 1로 얘기하고 있었어. 영국 그 과학자들이. 이게 핵 분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토한, 리제 마이트너 이 두 사람이 나치 독일에서 이제 핵 분열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핵 분열이 연쇄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야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야 이거 왜 자꾸 이거 안 될까? 씨바 이거 존나 몇백 번 몇천 번을 했대 이거 실험을 진짜. 근데도 안 되더래요. 야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리겠다 이거.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 온 거야.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서 야 영국아 우리 좀 같이 할까 좀 개발 우리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 진주만 터쳐가지고 일본이 우리도 이제 핵 개발 좀 하려고 너네 하고 있었다며 좀 같이 좀 하면 좋지 않겠어? 그랬어요. 근데 영국이 이제 야 이 새끼 장난하나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1, 2년 동안 지금 돈 오지게 쳐 날리면서 지금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도 지금 만들려고 연병하면서 하고 있는데 니네 지금 날로 쳐먹으려고 그래 지금? 개소리 하지 말고 꺼져 니네. 알아서 해 알아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독자 개발을 해야겠구나. 어쩔 수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루즈벨트가 영국과 함께 할 수 없다. 영국이 싫댄다. 개 같은 거. 씨발 좀 소주 한잔 사면서 좀 포장마차에서 좀 얘기 좀 해봤는데 처치라고. 이거 안 되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좀. 우리들끼리 해야 되겠어. 해서 1942년 1월부터 루즈벨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무기의 개발, 설계 이런 거의 총괄이 누구였다? 오펜하이머였다. 이 말이야. 맨해튼 프로젝트 전체의 총책임자는 이 아저씨야. 그로브스 아저씨. 근데 핵무기의 설계, 개발, 제작 그 부분에 이제 총책임자 소장은 이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자, 오펜하이머가요. 원래 이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이주해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맨해튼 프로젝트 하면은 뭔가 유럽에서 튄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 양반은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어요. 독일계 유대인. 이 아버지가 수제양복 비싸죠. 그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집이 좀 잘 살았어. 오펜하이머가 1922년에 하버드대 입학하고 그때 나치 독일 아닐 때지. 독일 가가지고 유학도 다녀오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물리학 교수도 하고 지금도 좋은 대학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예요. 여기서 이제 물리학과 교수하고 있었어. 근데 이 양반이 이 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탄탄대로로 확 인정받고 그러던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이 공산주의랑 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이제 그러겠죠. 오펜하이머 그 영화 봤는데 맞아. 공산주의 나왔어. 맞아. 이거 나오는구나. 이제 그러시는 분들 진짜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오펜하이머 영화를 안 봐서 저는 몰라요 그거를. 제가 스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랑 관련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에 좀 관심을 가졌던 시대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대공황 터진 다음에 어땠어요? 전 세계가. 미국, 유럽 수많은 지역에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개박살납니다 진짜로 경제가. 이때 공산주의가 특히나 많이 퍼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공산주의가 옳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 일반 대중들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라는 게 뭔지, 사회주의라는 게 뭔지 이런 거를 무슨 정의라던가 이론이라던가 이런 사회과학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공황이 터졌어. 못 먹고 못 살게 됐고 갑자기 멀쩡하게 집에서 살고 엄마 아빠 다 직장 잘 다니고 있었는데 다 그냥 길거리에 떠앉아서 텐트 치고 살아. 그렇게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공산주의자가 와가지고 이게 전부 다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고 답도 없어서 그렇다. 공산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은 혹할만 하잖아요. 혹할 그 시기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공산주의자들 무작정 그 미친 새끼들이라 막 이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그 공산주의에 퍼질 만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 대공황 시기에 그죠? 그때 오펜하이머도 야 이거 참 대공황 터지고 나서 이거 진짜 아닌데 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교수하면서 봉급 계속 나오고 월급 나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길 걸어다닐 때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나 막 그런 데서도 야 막 피눈물 흘리고 세상에 막 엄마 아빠가 애기들 껴안고서 노숙자 돼가지고 막 개판 났고 막 길거리에. 그러니까 야 이거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물론 이제 과학자지만 사회과학도가 아니고 사회과학자가 아니고 자연과학자지만 그래도 이거 세상이 왜 이런 것일까 이러면서 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사회제도라든가 정치체제라든가 이런 거에 잠시 관심을 가져요. 저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지만 그 영화 내용에선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다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 자세하게 안 다룰 건데 이 양반이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미국 안에서 공산당 활동하던 사람이고 실제로 나중 가서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결혼한 와이프도 공산주의랑 좀 관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똑똑하더라고. 오펜하이머가 진짜로. 이 양반이 아 공산주의 이거 옳은 것 같다 뭔가. 이거 흥미가 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봤겠죠 이제. 마르크스. 공산당 사원은 자본론, 칼 마르크스 이 인간의 뭐 책도 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봤단 말이야 이 양반이. 근데 이건 안 될 사상이다. 이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사상이다. 견적을 딱 본 거예요. 이 이론대로 지금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어떤 공산주의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이론을 딱 봤을 때 이거는 현실에서 안 되는 거다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자 근데 이 양반이 뭐 아무리 똑똑하고 자시고 뭐 그런 건 알겠고 똑똑한 사람이 뭐 이 양반만 있나?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무기 개발 총책임자로 오펜하이머가 도대체 왜 선정됐냐 이 말이요. 왜 하필 이 사람이냐 이 말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할 때는 농축우라늄 제조, 플루토늄 생산, 그리고 핵무기 연구 설계 생산 총괄 이렇게 세 개로 그게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처음에요 1번, 2번은 잘 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3번입니다. 3번 핵무기의 연구 설계 생산 총괄 이 과정이 미국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 그럼 3번의 이 총괄 이 소장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이 총괄을 할 사람을 누굴 줘야 되는가, 이 고민을 맷 데이먼 아저씨가 맷 데이먼이 했다며. 맷 데이먼 레슬리 그로브스 아재가 이 아저씨가 이제 고민을 해요. 씨발 이거 누구한테 주지? 그러고 있는데 당시에 여기 보면 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이랑 요쪽에서 그 활동을 하던 어니스트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렌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오펜하이머 어디서 교수하고 있다 그랬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여기서 교수하고 있었잖아. 이 양반도 거기 교수였어요. 그래서 둘이 좀 인맥이 있었어 오펜하이머랑. 학연 지연이 있었어요. 학연 지연이. 이 양반이 맷 데이먼 아재한테 그로브스 아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 오펜하이머 이 친구 잘한다. 이 친구 그냥 딱 시키면은 진짜 잘한다고 이거. 좀 그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오펜하이머의 능력을 그로브스가 굉장히 잘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오펜하이머를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연구소로 들어오게 해요. 맨해튼 프로젝트에 들어오게 해. 근데 들어오기 전에는 몰라도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만족을 해. 오펜하이머 잘 뽑았다. 너무너무 잘 뽑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솔직히 그 자존심 세가지고 자기 말만 옳다면서 그러시는 그 학자분들 꽤 있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자들 엄청 심했대요 그게. 그래서 막 맨해튼 프로젝트 안에서도 내가 잘났다 씨발놈아 네가 뭘 아냐 너 어디 유학 갔다 왔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너 지도교수 누구였어? 이 새끼 너 뭐 알아 이 새끼야? 이런 게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 안에도 있었을 거야 아마. 뻔하지. 그거를 오펜하이머가 중재도 잘하고. 오펜하이머가 또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오펜하이머가 나이가 되게 어렸어. 그 맨해튼 프로젝트 들어갔을 때 한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막 형들 왜 이래 이거. 오늘 막걸리 한잔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좀 아니면 저 오늘 양주 내가 살게요 형. 좀 한잔 하면서 좀 사봐 좀 잘 풀어 하면서 딱 노가리에 좀 맥주 한잔 하면서 잘 풀려주고 이제 막 그런 역할을 잘했어 오펜하이머가. 형아들 과학자 형아들이 막 싸우는 거를 아주 그 융화 또 중재 이런 걸 아주 잘했죠. 오펜하이머는요. 그리고 솔직히 갑작스럽게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로브스가 갑작스럽게 이 사람을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펜하이머는 이미 미국 정부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앞으로 시작할 것이다. 미국 안에 있는 똑똑한 인간들 과학자는 싹 다 긁어모아서 다 자문해달라. 다 도와달라.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오펜하이머도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그냥 연구원 중 한 명으로 그냥 들어가 있었어.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학연 지연 로렌스 삼촌이 그로브스 삼촌한테 가가지고 지금 연구원 들어와 있는 오펜하이머 저 친구 좋다 이 친구 지금도 저 연구원으로서 잘하고 있지 않냐. 저기서 소장으로 그쪽으로 좀 올리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예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 안에 아무리 그 핵무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걸 개발하는 프로젝트지만 13만 명 인력을 갈아 넣은 프로젝트였어요. 지금 13만 명 갈아 넣은 프로젝트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13만 명 갈아 넣은 덕분에 와 대박이야 진짜로. 194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1년 조금 더 넘어서 43년도가 되니까 핵무기 공정의 90%가 완료됩니다. 90%. 진짜 1년 좀 넘자마자. 야 13만 명 갈아 넣은 정말 그 이유가 있었어. 역시 천재들입니다. 과학자들. 똑똑한 과학자들 진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영국형
같이 만들자. 근데 영국이 뭐라 그랬댔어? 야, 이 새끼 날로 먹으려고 장난하나 진짜 안 꺼져? 그랬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정작 90%가 완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영국이 찾아와요. 야, 미국아. 과거사 정산하고 이제 좀 대화 좀 다시 해야 돼. 우리 공동의 세상에 영토 봐봐. 세상에 저거 우리 공동의 독일을 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야 돼. 이게 또 경우야. 돌이고 지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요. 같이 해야지 우리. 이 지랄을 해요. 이거를 근데 와 미국도 보살이야. 받아줍니다.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의 공동 프로젝트로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캐나다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이거 받아줘 이거를.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받아줬을까? 미쳤다고 받아줘 저거를. 뭐가 좋다고 뭐가 이쁘다고. 얘네가 팽 당했었잖아 미국이. 근데도 뭐가 이쁘다고 저거 받아주냐 이 말이야. 미국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아무리 핵무기를 지금 빨리 개발하고 있지만 영국 얘네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완성을 할 것이다. 근데 그 핵무기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 이게 유럽이랑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스파이들이 지금 영국 안에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을 텐데 이 정보들이 유럽으로 더 나아가서 소련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다. 그럴 바에는 여기 영국 섬에서 지금 핵 개발하던 과학자들과 설비와 수많은 이론 책과 서류들을 싹 다 들고 북미로 오게 하는 게 낫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기들한테 도움이 별로 되는 게 없어도 이 핵무기와 관련된 정보가 소련이나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또 짜증나는 일이잖아 자기도.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이. 현명한 판단이죠.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이제 영국을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댔어? 정보가 새어 나갈까봐. 근데 정보가 새어 나갈까봐 합쳤잖아요. 합쳐서 정보가 새어 나갑니다. 이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돼서 합쳤는데 합쳐서 정보가 새어나가요. 지금 개소리야 이게 대체. 합치기 전부터 영국에서 핵 개발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던 클라우스 푹스라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나요? 나와요? 클라우스 푹스가 나옵니다. 미국이랑 영국의 핵 개발이 이제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도 영국에서 핵 개발하던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미국 땅을 밟은 겁니다. 미국 맨해튼 프로젝트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이 양반이 소련 스파이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국은 몰랐어요. 그거를 모르는 영국 정부가 하던 영국의 핵 개발 프로젝트를 미국이 합병을 했으니 미국도 몰랐어요. 하필 이게 그리고 이 클라우스 푹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론 물리학자였어.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펜하이머가 있었던 그 핵 개발을 담당하던 그 맨해튼 프로젝트 연구소에서 그 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수식 계산을 못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땡큐지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스파이인지는 몰랐겠지만 소련 스파이인지는 몰랐겠지만 얘 너 뭐야? 마음에 든다 자기. 이름이 뭐야? 클라우스 푹스야? 나중에 저 제육볶음에 저 소주 한잔 해 우리. 이러면서 또 친해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도 학자였다는 거를 또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 맨해튼 프로젝트 안에서 이 양반이. 이 양반이야 알아보니까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 클라우스 푹스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가족들이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 이때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랑 별로 관련이 없었어. 근데 독일이 나중 가서 어떻게 되죠? 나치 독일이 됩니다. 나치 독일이 멸공의 또 진심이었던 나라예요. 그냥 공산주의자 보이면은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다 조지고 막 그랬습니다. 클라우스 푹스의 가족들이 그래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거를 보니까 클라우스 푹스가 야 이거 독일 돌아가면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국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바로 받은 건 아닌데 영국 국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줬어 영국의 국적을. 근데 이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자 터지고 나서 이것도 참 대박인 게 뭐냐. 영국 정부가 무지성이었어. 야 일단 몰라 이 새끼들. 나치 독일 스파이일 수도 있어. 이 새끼들 모르는 새끼들이야. 혹시 몰라. 독일 출신이면 다 집어넣어 일단. 다 집어넣어 수용소에. 그래서 클라우스 푹스가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바로 독일 출신이니까 독일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요. 영국에 있던. 일단 집어넣어. 무지성으로 다 갔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인생 된 거야 진짜로. 이 수용소에서 죽을 수도 있고 못 빠져나올 수도 있고 뭐 모르잖아 이제는. 근데 이 사람이 독일 포로 수용소 독일인 포로 수용소 그 안에서 소련의 스파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서 소련의 첩보원들, 스파이들하고 공산당 활동하던 사람들을 만나요. 아무튼 간에 정신 차려야 돼 지금. 클라우스 푹스는 이 수용소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이 영국이 당시에 클라우스 푹스의 사상 검증을 했는데 오늘 괜찮네. 나가? 해가지고 내보내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영국이 당시에 이 독일 사람들을 상대로 사상 검증을 했던 거는 나치 독일 추종자냐를 보았던 겁니다. 공산주의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상 검증을 할 때는 나치 독일의 추종자냐가 중요한 거지. 맞잖아요. 이 사람이 나치 독일 추종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소련 스파이가 된 것 뿐이지.
자기 누나랑 매형이랑 가족들이 나치 독일 붙잡아가가지고 공산주의자라고 조졌는데 얘가 나치 독일을 추종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상 검증에서.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누구 만났댔어? 스파이 만났댔잖아. 스파이. 소련 스파이들하고 공산주의자라고 친해져가지고 공산주의에 푹 빠져 이 사람이. 그리고 소련 스파이가 봤을 때 얘는 똑똑하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꽤 괜찮은 과학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그 몸값을 가치를 지닌 애다. 그걸 판단해. 근데 또 소련 추종, 공산주의 추종 이런 것도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소련 스파이가 너 나랑 같이 소련 정보 종국 관계자 안 만날래? 너무 성대모사 잘 됐나요 이거? 안 만날래? 이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만나보겠다 해가지고 소련의 정보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요. 만나서 소련 스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 국적을 받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영국 국적을 받아요. 영국이 하던 핵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핵개발 프로젝트에 또 영국이 진심이었잖아. 그렇게 개발 안 되고 있었지만 영국이. 근데 얘가 또 꽤 똑똑하게 잘 하잖아. 그래서 얘 영국 국적 줘라. 아무리 독일 출신이라도 얘 괜찮다. 동료 교수들이 또 과학자들이 도움을 줘요. 학연 지연으로. 그래가지고 영국 국적을 받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영국이 이 사람을 의심도 안 하고 나치 독일 추종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열심히 핵개발하면서 그 핵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란 정보는 족족 생기는 족족 그냥 소련한테 다 보내주고 이 짓을 해. 근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 얘기 듣고 저 새끼는 그러면 소련 스파이를 하려고 일부러 핵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이게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또 아달인데 얘는 딱히 핵개발을 내가 하면서 소련 스파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어. 근데 당시 영국의 수많은 과학자들 입장에서 클라우스 푹스라는 애가 있어. 내 제자인데 얘 잘해. 얘 좀 핵개발로 좀 데려오자. 그런 얘기를 영국 정부한테 해서 그래서 핵개발로 들어간 거야. 얘는 그냥 지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넘실넘실 그냥 흘러갔는데 또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야? 그 아다리로 어디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간 거 아니야? 그 영국 핵개발 아다리로 여기까지 간 거예요. 맨해튼 프로젝트까지 미국까지 간 거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예요. 야, 운빨이 기가 막혔어 이 사람이. 소련 스파이 치고 노력 안 하고 그냥 탄탄대로 했어. 역시 학연지연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찌되었든 아까 말했지만 클라우스 푹스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개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그 공식들 그거를 계산을 못하는데 얘가 할 줄 아니까 야 너 뭐냐? 당신은 어디 출신이야?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또 그 유명한 한스 베테, 리처드 파인만, 폰 노이만하고 친해져요. 둘째 소주 한잔 하는 사이였어. 클라우스 푹스가 소련 스파이고 자시고 간에 이 양반들하고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과학자들과 한 획을 그은 그런 사람이야. 라인업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세상에 오펜하이머 소장이잖아. 나이는 어려도 세상에 우리 모여 잘해. 그렇게 잘해. 세상에 소주 한잔 할 때마다 좀 회식할 때마다 이 양반 잘해요. 그러면 저 맷데이먼한테도 가가지고 그로브스 아저씨한테도 가가지고 막 잘해. 세상에 그렇게 잘이야 시상에. 애가 단정하니 외모도 괜찮고 키도 크고 세상에 머리도 똑똑하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어 세상에. 이런 칭찬이 기가 막혔어 이 양반이. 우리 맨해튼 프로젝트 보배요 보배. 우리 또 폭스죠. 클라우스 폭스가 우리 맨해튼 프로젝트 보배야 보배. 얼마나 중요해야. 아니 보배드림 말고 얘들아. 그 보배드림 드리블. 자 아무튼 클라우스 푹스 이 사람이 어디 연구소에 있었느냐? 오펜하이머가 총괄을 하고 있던 그 연구소에 있었어요. 자주 봤겠죠? 자주 인사도 하고 그죠? 오펜하이머가 이 클라우스 푹스를 일부러 막 뽑으려고 난리쳤던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흘러가는 과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냥 거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그죠? 오펜하이머가 이 사람을 못 걸러낸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이 비판받을 게 아니죠. 이 양반이 욕을 먹어야지. 군인이잖아. 군당국 아니야. 군당국. 정보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오펜하이머가 뭘 다 해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맨해튼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니까 금싸라기 자료가 얼마나 많아. 계속 넘겨. 핵무기 개발 관련된 자료들을.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GIF 파일로 저희가 가져온 파일입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에서 핵실험명 트리니티가 무슨 뜻이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트리니티에 성공합니다. 7월 16일이에요. 16일. 이 트리니티 실험에서 한 달도 안 돼서 핵무기를 사용합니다. 미국이. 어디에 쏴요? 나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투하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미국이 핵무기를 왜 쐈느냐? 실험에 성공했어요. 1945년 7월 16일에. 잘 봐야 됩니다. 7월 16일이에요. 지금 이거 기간을 잘 봐야 됩니다. 기간을. 16일에 성공하고 한 20일 흐른 거예요. 한 달
달도 안 걸려서 바로 쏜 겁니다. 그러면 저 엄청난 무기를 어디다 쏠 것이며 어떻게 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회의를 20일 만에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20일도 안 걸려서 그렇게 급하게 쐈냐 이 말이야. 좀 더 기다렸다가 쏴도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그 가끔 종종 그 모든 밀덕분들이 아니라 말 못 알아듣는 그 밀덕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 미국이 핵을 쐈느냐? 그러면은 뭐 기상 때문에 쏜 거다 개소리를. 누가 기상 때문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쏜 거 모르냐고. 기상 때문에 여기로 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쐈냐 이 말이야. 왜 그냥 왜 20일도 안 걸려서 그냥 빠르게 쏘려고 했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밀덕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종종 열받게 하는 밀덕들 얘기하는 겁니다. 쉬워졌습니다. 자, 다시 실험에 성공한 지 20일 정도 만에 그냥 쏴가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급하게. 근데 이 7월 16일에 실험을 성공했다는 건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7월 16일이면 이미 앞서가지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치 독일 잔당들 조지고 이미 전쟁이 유럽에선 사실상 끝났을 때야. 끝나고 이제 뭐만 남았어? 얘네만 남은 거야. 얘네만 남아있는데 굳이 구태여 핵무기를 솔직히 쓰지 않아도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빼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도 이제 좀 있으면 요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같이 공격을 할 거였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핵을 쐈을까? 그럼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뭐하러 그 상륙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상륙전을 해가면서 전쟁을 끝냈냐. 핵을 갈기면 끝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이유입니다. 이 이유도 실제로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원래 미국이 아직 핵무기 개발을 하기 직전에 핵무기가 없어. 핵실험도 아직 성공해 못했어.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치 독일도 항복을 했어. 일본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이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키지? 일본과의 평화협상. 소련이랑 같이 공격? 아니면은 우리 미국 혼자서 일본 본토 상륙?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1번. 일본이 평화협상을 할까요? 총옥새 드립을 치고 전국민 갈아 넣어서 육갑 달고 막 가미가제 막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그 평화협상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태평양 전제 진주만 폭격이죠.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진주만 폭격하기 전에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대륙만 가던 게 아니죠. 동남아로 기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 새끼들 봐라. 당시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필리핀이랑 괌, 여기는 누구의 영향권에 있었던 곳입니까? 괌은 아예 미국 땅이었죠. 그죠?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국가였고요.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이 새끼들 봐라. 이거 필리핀이랑 괌까지 조질라는 거 아니야 이거? 돌았나 이 새끼.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 전략이 뭡니까? 우리 미국의 본토는 여기 있다. 미국이 요 주변에서 이 세력이 여기까지 넘어오기 전에 일단은 여기서 해군력을 키워가지고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반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바다를 장악하고 바다를 지배해서 이 미국 본토에는 총알 하나 안 들어오게 하면서 저 다른 곳에서 우리 미국의 안보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전략을 펼쳐야 된다가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기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 새끼들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일본 얘네랑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 왜? 무기 팔아먹어야 되는데. 굳이 구태여 우리가 전쟁 참전해가지고 이득 볼 것도 크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는 지금 무기 찍어내가지고 돈만 오지게 벌면 되지 무슨 이 상황에서 뭐 일본이랑 전쟁까지 갈 건 아니다. 그래서 잠가라 밸브를 합니다. 당시 일본이 미국한테서 석유랑 철강을 어마무시한 양을 수입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 동북아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면 미국의 석유와 스댕, 철강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왜 이래 형? 이건 아니잖아 형. 좀 대화 좀 하자 우리. 해서 만납니다. 이 일본 대사가 이제 워싱턴으로 갑니다. 가서 만나요 미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상황이? 진주만 폭격을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진주만 폭격이 언제야? 12월 7일입니다. 근데 11월 15일에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지금. 한 달도 그 전도 아니야. 이때 가요. 가서 만나.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그 미국 외교관들하고 이제 일본 외교관들이 만나가지고 막 쇼부를 치려고 해요. 근데 3주 동안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일본도 택도 없는 거를 요구하고 미국도 택도 없는 걸 서로 요구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택도 없는 걸 요구를 하니까 씨발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진주만 폭격하기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에 이 외교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뜨냐면 우리 나중에 꼭 추가 협상 하자. 이 소리를 해요. 왜 이 소리를 했을까? 진주만 폭격을 할 그쯤에 우리 나중에 꼭 추가 협상 합의하자. 우리 열려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진주만이 조져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안 합니다 이거. 때린 후에 이제 얘기를 해요. 외교관도 몰랐던 거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 당시 일본 내부 정치 꼬라지 보면은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왜? 당시 뭔 상황이야? 진주만 폭격이 일어난 과정 첫 번째, 일본의 내부 정치를 일단 이해해야 돼요. 당시 총리가 누구야? 도조 히데키. 이 양반이잖아요. 도조 히데키. 이 양반이 총리를 하고 있을 그 전부터도 일본 내부 정치는요 개판이었어요. 그냥 이거로 다 갈라져 있던 거야. 육군파 해군파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파벌이 오지게 갈라져 있었고, 저그들 멋대로 존나 하여튼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아주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게 일단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도조 히데키가 총리였지만 실권이 100% 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군벌 중 하나야. 그냥 수많은 군파벌 중 하나일 뿐이야 도조 히데키는. 그러나 총리였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해군의 어떤 특정 파벌이 하이? 야, 진주만 갈길 거야. 진주만 갈기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겁쟁이처럼 그렇게 우리 대일본 제국의 천황각하의 군대가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쫄아 있어? 근데 막상 천황은 막상 히로히토 미국 쟤네 무서운 애들이야.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 전쟁 함부로 하지 마.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도조 히데키도 그렇긴 하다. 좀 요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 해군 파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대천황각하의 그 위대한 군대가 뭐가 도대체 무서워가지고 씨부레 지금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지랄을 해. 보급은 가서 하면 돼. 보급은 가서 하면 되고 그냥 선빵 갈겨가지고 다 조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 짓을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본 군대가 아주 좀 오합지졸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좀 그런 게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조 히데키도 여기서 내가 진주만 폭격을 막으면 일본 내부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파벌들끼리 졸라 싸우면서 난리 나겠구나. 그래서 도조 히데키도 그 진주만 폭격 못 막습니다. 나중 가서 물론 진주만 폭격을 처음에는 도조 히데키가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막상 하니까 야, 뭐야 왜 이렇게 잘 싸워? 처음엔 반대하다가 막상 진주만 폭격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남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지금 괌도 가고 미드웨이 진주만뿐만 아니라 괌, 말레이시아, 인도, 차이나, 필리핀 별 군데에 다 들어가 일본 군대가. 근데 초반에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그러니까 도조 히데키도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난 처음엔 좀 쫄았는데 이거 괜찮네 이거. 열심히 하자야 이거. 이거 그냥 쭉쭉 가보자 이거. 이렇게 된 게 있어. 자, 어찌되었든 진주만 폭격을 갈기면서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죠. 그죠? 당시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미국 얘네는 참전을 못할 것이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1차 세계대전 때도 끝발에 깨작 참전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미국 내부의 국민들이 개난리를 쳤었어요. 우리 미국의 군인들이 왜 딴 나라 가가지고 뒤져야 되냐고. 딴 나라 위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겁쟁이 나라고 군인들도 싸울 의지도 없고 전쟁을 웬만하면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 나라니까 얘네들을 선박을 갈겨가지고 우리 일본에 유리하게끔 여러 그 협상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라는 설계를 했던 겁니다. 일본. 근데 그 설계가 합리성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긴 해요. 왜냐면 1, 2차 세계대전 과정을 보면 미국이 진짜 국내 정치적으로 전쟁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많았거든. 국민들도 전쟁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 좀 합리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졌는데 조지자마자 이제 생각 외로 이제 미국 안에서 일본 쟤네 듣보 저 들어보지도 않은 나라 저 아시아에 저거 뭔데 저거 씨부레 그냥 하면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선포하죠. 지지를. 미국 내의 전쟁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아주 그 호응도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꼬이죠. 우리 설계대로 안 돼? 많이 꼬여 이 양반들이. 그러면서 이제 더 급해진 거야. 야 빨리 그 인도네시아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철강, 석유 이게 브루나이 쪽 가면은 여기도 석유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인도네시아 이쪽에. 그 이런 석유라던가 이런 보급이라던가 이런 걸 위해서는 빨리 확보해야 되고. 급해진 거야 굉장히. 빨리 저 동남아로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일본이. 그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배경을 알고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을 봐야 됩니다. 이질환하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도조 히데키 천황 히로히토 야 어떡해 일단 버텨? 우린 살아야지. 우린 안 죽이는 거로 해서 쇼부 쳐봐 빨리. 아니 뭐 어떡할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이미 4, 5월에 나치 독일도 항복했는데도 계속 항복 안 하고 개겼던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거야 당시에. 아주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 핵무기가 개발 안 된 상황에서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얘네랑 평화협상 해야 돼? 이거 소련이랑 같이 공격해야 되나? 우리 혼자서 그냥 상륙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나가리예요. 안 돼, 일본은. 당시 일본은 처음에 진주만 폭격이 있을 때만 해도 일본은 안 되던 거지만 45년도쯤 되면 일본이 되는 거가 됐어요. 일본은 저 협상을 너무 원하고 있어. 야, 미국아, 우리 협상 하자고 얘기 좀 해줘.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미국 내부에서는 저 전범국가 일본을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자극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미국의 정부가 우리는 일본과 평화협상을 시작할 거다, 이지랄 해봐요. 그거 되겠어요, 그거? 되겠냐고, 그게. 안 되지. 미국도 이제 국내 정치 분위기상 안 되는 거야, 그게. 2번으로 넘어왔어. 소련과 같이 조진다? 좋은 방안이죠. 미국이 처음에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나서 4, 5월에 물어봐요. 야, 소련아, 야, 스탈린 너 나치 독일 항복했잖아. 이제 일본 조져야지. 이제 뭐해 니네. 여기다 대고 스탈린이 뭐라고 하냐면, 야, 8월 달쯤 갈게. 8월 달쯤 갈게. 지금 좀 바빠. 좀 나중에 몇 달 뒤에 갈게. 지금 4, 5월에 이미 나치 독일 항복했는데 왜? 공산주의 퍼뜨려야 되거든. 동유럽 쪽에서 이제 자기들 세력으로 정리해야 되고, 소련도 할 일이 많은 거야. 이번 기회에 나치 독일이 항복한 틈을 타서 이 유럽 내에 친소련 국가들이라든가 정부를 많이 세우고 우리 소련의 이득에 부합하는 그 유럽의 그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바쁜 거야, 소련도. 그러니까 동서독도 어떻게 분할할 건지 그것도 확정해야 되고 바쁘잖아, 소련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입김을 넣어야 되니까 바빴던 거야, 소련도. 그래서 야, 8월쯤 갈게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처음에는 소련이 오기를 바라던 거지. 혼자서 상륙하면 개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빨리 안 오니까 그럼 나머지 뭐예요? 3번? 미국 혼자 상륙? 근데 상륙전이 혼자 하면 너무 쉽손해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성전을 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군 병력보다도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성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륙전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성공한 거야. 1945년 7월 16일에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 1, 2, 3번 나 파토네, 씨바. 무슨 1, 2, 3번은 무슨 개같은 1, 2, 3 터쳐 그냥 씨부레 그냥 하면서 리틀보이와 팬맨을 갈기게 되죠. 요런 이제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태평양 전쟁은 단순하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여기서 이제 밀덕분들하고 좀 제가 좀 가끔 티격태격 하는데, 자, 이제 진짜야. 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쐈느냐? 진짜 이제 밀덕분들하고 제가 자주 싸우는, 왜 여기다 쐈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군수시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군수시설 많았던 곳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이 새끼 왜 그걸 모르냐.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았다. 원래 나가사키, 히로시마 외에도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었어. 여러 도시가 있었어. 한 몇 개 있었어. 한 7개 있었나? 그 중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쏘자, 그건데요. 근데 막상 미국이 이 군수시설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밀덕분들하고 제가 싸우는 거예요. 자, 핵무기를 개발했던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표적위원회가 있었어요. 핵무기 떨구는 곳을 정하는 위원회예요, 표적위원회. 자, 근데 이 표적위원회가 조건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요. 직경 3마일 이상의 대도시, 두 번째, 효과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세 번째, 파괴와 살상력 확인이 가능한 도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표적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여기 군수시설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군수시설도 중요했겠지. 군수시설도 중요했겠지만 일단은 더 중요했던 거는 1번, 2번, 3번은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실제 표적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요 세 가지 군대를 이제 조지어야 되는데 어디를 조질까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결정이 된 건데, 근데 이거 1번 잘 봐야 됩니다. 직경 3마일 4.82km거든요. 이거 되게 또 아닌 것 같죠. 게다가 1945년도예요. 직경 4.82면요 지름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수원으로 가볼게요. 수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수원역을 기점으로 요 광교까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 아닙니까? 자, 수원역에서 4.82면요 수원역에서 아주대학교 광교 사이입니다. 하나 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4.82 이상의 대도시야, 이상의. 엄청나게 큰 대도시야, 45년도 기준으로는. 여기를 일부러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정을 할 때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예요? 민간인이 많이 산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수시설보다도 민간인에 대한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게 이거를 미국도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우리가 민간인들 더 일부러 많이 죽이려고 골랐어? 이걸 뭘 좋다고 얘기하겠어, 미국도. 근데 전쟁을 손쉽게 끝내려면
하려면, 그리고 이 핵무기의 성능을 과시하려면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고 살상력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일본의 내부 정치와 일본의 당시 그 민간들에게도 사기 저하가 되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게 정해진 거죠,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리고 8월 달에 핵무기를 쐈잖아요. 어디 쐈어? 리틀보이, 히로시마, 펜맨 나가사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다요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자, 리틀보이에 농축우라늄이 정확히 64kg 들어있었습니다. 농축우라늄이. 근데 펜맨에는 나가사키 쏜 거죠? 플루토늄이 정확히 6.4kg이 담깁니다. 이거는요, 실험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농축우라늄을 넣었을 때랑 플루토늄을 넣었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건 빼박이라고 봐야 돼.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이건 사실 정설이에요,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건. 아무튼 이렇게 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죠. 나라도 살아야겠어,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야겠어, 도저히 떼끼고 지랄이고 걔네들 뭐까지 날아가는 건 둘째치고 하고서 8월 15일에 급박하게 내부에 있던 그 정치인들, 일본의 관료들하고 협의도 없이 아주 급박하게 항복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핵도 쏴갈겼고요. 근데 핵 개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1947년까지 갑니다. 47년 8월 15일에 해체가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도 2년 정도 더 이제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도중에 46년도에 미국이 법을 만들어요. 핵무기 기술 외부 반출 금지법, 이걸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게 왜 얘기가 나오냐? 당연히 저 중요한 기술, 핵무기 기술이라고 하는 거 외부에 반출이 되면 안 되니까 법으로까지 명시하고 중요한 기술이니까요. 맞죠? 맞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존나 개통수였습니다. 진심으로. 개어이 개털리는 짓이었어요, 저게. 자, 왜? 자, 이 두 분 친해요, 그죠? 자, 루즈벨트가 살아있고 처칠 총리일 때 영국과 미국이 함께 핵무기 개발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근데 이때 약속을 해요. 루즈벨트랑 처칠이. 전쟁 끝나면 핵무기 기술 공유하자. 전쟁 끝나면 아유, 그래도 당연히 우리가 혼자 90% 완성했어도 니네도 같이 했는데 공유해야지 당연히. 아유, 이 사람아, 그걸 경우가 없는 거지, 그건 당연히. 처칠이 그래서 레알? 그게 있어. 근데 이게 구두야, 구두. 구두 약속인 거야, 구두. 근데 루즈벨트가 죽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미국에서? 트루먼.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돼요. 영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트루먼은요, 루즈벨트가 살아있을 때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 미국의 2인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루즈벨트 죽고 난 직후 맨해튼 프로젝트를 합니다.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아니, 뭐야 이거? 야, 이런 걸 개발하고 있어서 세상에. 나는 몰랐네. 우리 또 루즈벨트 각각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 이제 권한 대행이 돼가지고 이제서야 알게 됐네. 세상에 이런 꼴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극비사항이었어,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트루먼이 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핵무기 기술 반출 그거 금지하게 해야지 당연히. 법 만들어. 그러자마자 이제 영국이 이제 환장해서 야, 씨, 뭐야 이거? 그랬더니 트루먼이 뭐가? 저도 이제 영문을 모르니까 뭐가? 그랬더니 루즈벨트 살아있을 때 구두 약속했잖아, 구두 약속. 그랬더니 난 몰라, 씨. 나도 몰랐어. 나도 이거 대통령 저 루즈벨트 죽고 나서야 나도 핵 개발하는 거 알았는데 뭔 개소리야. 나도 인지 알았어, 나도. 몰라 그런 거. 됐어 이제 얘기도 꺼내지도 마. 바빠 죽겠는데 이 새끼 진짜. 꺼져 이제. 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존나 이제 영국이 세된 거야 이때. 개빡쳐가지고 막. 맨해튼 프로젝트 아까 언제 끝났댔어? 8월 15일에 끝났댔죠. 근데 아까 그 핵기술 저 반출금지법 언제 만들었어? 46년도. 외부 반출 금지다. 이거 46년도에 만들었댔어요, 그죠? 그러면 영국이 뭐라고 했을까? 야, 다 들어와, 씨. 이거 무슨 맨해튼 프로젝트야, 이 개 같은 거 이거. 저거 안 끝났어도 다 들어와. 다시 다 달려 들어와. 다시 영국은 다 달려 들어와. 다시 들어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아까 잠시 잊혀졌어. 잠시 잊혀졌어. 우리 또 영국의 또 수석, 정말 그 머리 똑똑한 우리 또 소련 스파이 클라우스 훅스, 요런 사람 포함해서 원래 영국인이잖아요. 영국 출신으로 간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다시 영국으로 또 빠꾸를 쳐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컴백을. 그렇게 이제 영국은 독자적인 핵 개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이거 우리도 봤다. 물론 뭐 핵심은 오펜하이머나 뭐 그런 사람들이긴 한데 그래도 뭐 개발하는 거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도 빨리 이제 개발을 시작해요. 핵무기 개발을. 우리도 좀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영국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핵 개발을 하십니다. 누가? 클라우스 푹스. 열심히 개발을 하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잡힙니다. 누구한테? 영국 MI5한테 잡혀요. 중요한 정보기관, 영국의 이제 정보기관이죠. 이 양반들한테 잡혀. 미국 FBI랑 같이 공조해서 잡혀. 이 새끼 소련 스파이였구나, 이거. 이 공산주의자 새끼. 이거 좀 삐처리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압박을 많이 가고 좀 대가리 좀 책 그 모서리로 후려 갈기면서 좀 패면서 좀 하잖아요. 좀 압박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근데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의리가 있어. 입을 안 여는 거야. 난 소련 스파이 아니다. 소련은 나와 관련이 없다. 속으로는 그러겠지. 나의 조국을 지켜야 된다. 나의 조국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내 입을 닫아야 된다. 이런 나름의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소련이 야 잡혔대 버려. 야 연락 끊어버려 이제. 그 새끼 도와주지도 마 이제. 아유 끊어 빨리 우리랑 손절해. 관련 없는 거로 빨리 만들어. 서류도 빨리 불태워버려라.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소련이. 진짜 새 된 거야 새. 개새가 된 거예요 개새 진짜. 똑같잖아. 저 사실 소련 스파이였어요. 어제 자백을 해 이제. 그리고 나서 영국 교도소에서 이제 14년형을 받아요. 근데 이 모범수였대. 모범수라서 9년 4개월 정도 살았대요. 9년 4개월 사시다가 이제 나와 석방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영국 교도소에서 9년 4개월 정도를 살다가 석방이 됐는데 문제는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했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영국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영국에서도 나가래. 어디로 가야 돼? 마침 그때 동서독. 자, 동서독. 독일이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동쪽은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 국가. 서독은 이제 미국 진영이었죠. 당시에 이 양반 아버지가 동독에 살아 있었대. 그래서 동독으로 가요. 지 아버지가 살아 있어가지고 동독 가서 죽을 때까지 교수 생활. 그래 똑똑한 사람 아니요. 동독에서 그래도 물리학 교수하면서 그래요.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또 죽어. 나이 많이 먹었어. 열심히 자기 나이만큼 먹고 죽어요. 1988년에 죽어. 하필 88년이야. 방금 지도에 뭐 있었어요? 뭔가 콩알 만한 요거 있지 않아요? 이게 뭐지? 아니 뭔데 이렇게 있어? 베를린이죠. 베를린 15졌습니다. 동베를린 또 서베를린, 베를린도 서동으로 또 동서로 갈라져 있었다고.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게 1989년 아닙니까? 그거를 못 보고 죽어요 세상에 또. 자 어찌되었든 이 소련 스파이는 죽었고 됐고 오펜하이머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2차 세계대전 때 리틀보이랑 팬맨을 투하했던 때로 돌아와서 오펜하이머를 포함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리틀보이만 쏴라. 리틀보이까지만 투하해. 한 번만 쏴갈기고 평화협상 항복을 종용해라.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도 현실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의 폭발력은 어마무시할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의 적이지만 미국의 적이지만 이거를 일반 민간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그냥 2개, 3개, 4개, 5개 막 계속 쏴갈기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죠. 좀 웃퍼요. 이게 존나 그런 게 리틀보이가 터져. 1차 히로시마에 처음 쏜 거야. 팬맨은 그 다음에 쏘죠. 이게 쐈을 때 뻥 잘 터진 거야. 자기들도 처음 쏘는 거니까 실험 이후에 다시 처음 쏘는 거니까 이게 진짜 잘 터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쐈는데 잘 터진 거야. 그거 보고 이제 맷 데이먼 아재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맷 데이먼 아재를 포함한 군인들 미국 정치인들이 만나가지고 딱 샴페인 후려하면서 야 이거 축하 파티를 해 막 잘 터졌다고 막 리틀보이 폭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저때. 군인들하고 막 정계 인사들이 만나서 그로브스 아저씨도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리틀보이 폭발 축하 파티 하는데 오펜하이머랑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를 안 했대. 저게 솔직한 얘기로 이 양반들은 좋겠지. 이 사람들 군인들이야 우리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이뤄냈다. 이 사람들도 야 우리 이제 지지율 빨아먹고 원자 폭탄 터져가지고 우리 지지율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환장하는 건데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야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구나 지금 이번에. 이런 죄책감 때문에 찝찝해가지고 축하 파티를 안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오펜하이머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자 어찌되었든 리틀보이 팬맨 둘 다 터졌습니다. 그죠? 오펜하이머 영화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흐름상 들어보니까 이 사람 갈굼 많이 당한다며요. 전 영화를 자세하게 안 봐가지고 모르지만 갈굼 많이 당한다며. 자 이 갈굼 당하는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졸라 패죽이고 싶은 거야. 오펜하이머가 꽤 유명한 학자였어요. 당시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계속 공개석상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 핵무기를 인류가 사용을 금지해야 할 무기로 정해야 된다. 이게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어떤 이런 살상력이 높은 무기에 대한 어떤 반감에 의해서 본인이 개발했지만 양심적으로 어떤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오펜하이머 사정이고 솔직히 간다해도 국제정치를 전공했던 사람이지만 미쳤냐? 솔직한
솔직한 얘기로 미쳤냐고요. 미국의 정부의 국방부와 그 외교관들 입장에서, 외교 당국자들 입장에서 미쳤다고 저거를 무슨 뭐 인류가 사용을 금지해야 되니 무슨, 나라도 그거 솔직한 얘기로 거부했을 거야. 만약에 내가 미국의 외교 당국자였어. 근데 오펜하이머가 계속 저 짓을 해 막. 인류가 사용 금지해. 근데 소련은 지금 치고 돌아와. 씨바. 얘네는 지금 세력 점점 키우고 있어. 씨.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인류가 사용을 금지해야 할 무기로 정해야 돼. 뭐 이지랄해. 그러면 이 소련이 이지랄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내가 미국의 외교 당국자 입장에서 저 새끼 돌았나 진짜. 지금 쟤를 뿌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진짜 수소폭탄이나 빨리 지금 제대로 개발해. 지금 핵무기 개발하기 전에 지금 원자폭탄도 지금 끝이 아니야 이 사람아. 세상 물정 모르고 수소폭탄 개발도 지금 빨리 해내야 돼.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뭐 오펜하이머의 그 심정, 그의 정말 그 인류를 사랑하고 전쟁을 원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 심정은 나도 골백번 인정이야. 그러나 이 시뻘건 이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미쳤냐고 이게. 물론 핵무기를 쏴갈기는 게 옳다 이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있으니까. 이거 실제로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실제로 국제정치학계에서 지금도 꽤 많이 나오는 건데 핵무기 덕분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시각이 있어요. 이 시각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없었으면 1,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났을 것이다. 근데 핵무기가 굉장히 두려운 무기, 서로가 두렵고 서로에게 억지력을 주기 때문에 서로 겁이 나가지고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 못한다. 이런 그 시각도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맨해튼 프로젝트의 그 핵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1945년 9월 10월에 나가사키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 상황, 어떠한 폭발력이 있었는가를 보러 가요. 과학자들이 직접 갔습니다. 그걸 보고 진짜 병원에 실려가지고 씨발 화상 이빨 잃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를 보고 수소폭탄은 절대 안 된다. 자, 수소폭탄이 뭐예요? 이 리틀보이는 농축우라늄 폭탄입니다. 그리고 펜맨은 플루토늄 폭탄이에요. 근데 이 둘 다 연쇄적으로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터지면서 폭발력과 에너지가 이제 발산되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근데 수소폭탄은 뭐냐면 이 핵 분열이 일어남과 동시에 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수소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같은 양의 그 농축우라늄과 같은 양의 플루토늄으로 수십 수백 배의 파괴력이 만들어져요. 엄청나게 강력한 핵폭탄이 됩니다. 가성비도 개쩔어. 이거가 아직은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일단은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들어눕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우리 존경하는 트루먼 카카가 오펜하이머를 만나요. 불러와서 백악관에서. 야, 진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덕분에 리틀보이 펜맨 만들고 수고했어 진짜로. 정말 그동안 잘 만들었어. 근데 우리 이번에 이제 수소폭탄 만들려고 해. 좀 도와줘. 자문 좀 해주고. 눈치 없이 그런 얘기를 해 오펜하이머한테. 당시 트루먼 나이가 60하나였어. 60하나. 둘이 만났을 때. 오펜하이머가 41살이었어요. 60하나고 한국 나이로 둘이 아들뻘 20살 차이 20살. 둘이 만났는데 오펜하이머가 트루먼한테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혔다. 이봐 그냥 핵개발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카카. 수소폭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마자 트루먼이 막 이거 트루먼 관련된 일기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쓰는 회고록 같은 거에 의하면 그 당시 트루먼이 이 새끼가 돌았나 진짜 이거 얘 뭐하는 야 이거 그랬다는 거예요. 개빡쳐가지고. 영화에서는 이 대사 개진지하게 나오는데 간다요 개웃긴다. 저 진지하게 나오나요? 근데 트루먼이 워낙에 유명해요. 저 사람이 공식석상에서도 좀 넘어질 뻔하면 fuck 이러면서 막 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이잖아 그래도. 근데도 공식석상에서도 선 오브 비치 fuck 이런 거를 좀 자주 쓰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야 트루먼이. 실제로 맞아요.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서 뭐 영화에서는 어떻게 뭐 멋있게 뭐 했는지 모르지만 엄근진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좀 왈가닥해요. 트루먼 관련된 그 자료들 보면은 난 저 선 오브 비치 새끼 2번 다시 안 만날 거다 이제 오펜하이머한테 그랬대요 트루먼이. 이거 실제야. 오펜하이머 쟤는 겁쟁이고 울보 과학자다. 애새끼 저 젊은 사람이 기강이 안 잡히고 헝그리 정신이 없고 국제정치가 애 장난도 아니고 나약해가지고 남자 새끼 저거 강단 있고 조금 좀 남자답게 좀 그런 게 있어. 저 울보 과학자 새끼 저거. 울보 과학자라고 했다는 거야. 말 다 했지 뭐. 이게 참 안타깝고 미국이란 국가가 공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시에는. 지금도 뭐 100% 공정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펜하이머가 계속해서 외부에 나가가지고 입을 놀리는 거야. 나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개발 총괄했던 사람이다. 핵무기는 인류 역사상 사라져야 될 무기다. 이런 걸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새끼
알아? 하면서 미국의 정보기관과 미국 정부가 함께 오펜하이머를 조지려고 몇천 페이지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료를 준비해. 담글라고. 더 이상 사회생활 못하게 하려고 담글라고 이제 자료를 준비해. 미국 입장에선 당시에 이 핵무기와 수소폭탄의 개발이 정말 중요한 그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던 일이에요. 자꾸 이거에 초를 쳐서 미국 내부의 여론,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반핵, 탈핵, 핵무기 개발하면 안 된다. 실제로 1960년대 후반 가면 68혁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스! 피스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오펜하이머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같은 거야. 오펜하이머가 청문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2번 있었나요?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청문회. 자, 1954년 오펜하이머 보안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이제 그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보거나 발설을 하거나 함부로 이 사람이 주댕이를 나불거리거나 이런 게 전면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게 실제 보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청문회죠. 뭐 영화에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이 사람이 청문회장에 나가죠? 처음에 소련 스파이 감투를 씌우려고 해. 뭐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소련이 1949년에 핵 개발에 성공합니다. 자, 1949년 8월 29일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소련의 핵무기가 성공해요. 미국이 졸라 급한 거야 이제 진짜로. 아니 45년도에 우리가 핵 성공했는데 49년도에 성공을 했다는 거야. 4년 만에. 이거 뭐야 이거.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에 성공을 했으니 우리 미국은 아까 말했죠. 원자폭탄의 수백 배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을 빨리 해내야 된다. 근데 오펜하이머가 안 도와주네요. 오펜하이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핵무기는 지구에서 사라져야 된다면서 아인슈타인까지 나중 가서 설치고 당겨. 그 핵무기 반대 운동을 자꾸 하는 그 과학자들이 점점 늘어나. 대가리 숫자가. 미국 정부가 개빡치는 거야 진심으로. 짜증나고 본보기로 이제 조지레가 필요한 거지 또. 사실은 네가 소련 스파이라서 지금 소련이 저 원자폭탄 빨리 개발해낸 거 아니야? 너 소련 스파이였지 너. 그 누구야 걔 누구야 그 이 새끼. 너 얘랑 같이 했지 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너 공산주의자였다며 너. 그리고 너 여자친구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너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네가 소련한테 핵무기 기밀 넘겼지 너. 그리고 너 왜 수소폭탄 만들라는 거 안 도와줘. 너 공산주의자라서 우리 미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미국이 발전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지금 수소폭탄 개발도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맞지? 여러 가지 이제 음모에 휩싸이죠. 다 개소리잖아. 이 사람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억가를 좀 많이 당했어. 실제로 이 청문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말년 박살납니다. 이 양반이 하던 어떤 그런 뭐 강연이라던가 어떤 사회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 전면 다 취소됩니다. 그냥 사회생활이 개박살나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대학교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강연이 돌연 취소되고 막. 그래서 그 대학교의 학생들은 오펜하이머 만나가지고 오펜하이머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취소하니까 그 학생들이 시위하고. 왜 오펜하이머의 강연을 갑자기 취소하냐 계속 외압을 행사하니까. 이렇게 아주 안타까운 그 일생을 말년에 이제 살아가게 되죠 이 사람이. 근데 미국도 정권이 바뀌어요. 그죠? 존 F 케네디.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에 원래는 상원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상원의원 때부터도 그 오펜하이머에 대한 어떤 그 좀 호감? 그런 게 있나요?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이제 암살당하잖아요. 암살당하고 나서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존 F 케네디 정권에서 오펜하이머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런 상도 주고 훈장도 주고 막 이런 걸 줘. 그거를 존 F 케네디 정권 때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에도 명예회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오펜하이머는 67년도에 병 걸려 죽습니다. 그 휴양지인가 어디 그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무슨 섬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땅 사가지고 저 부동산 사가지고 거기다 집 짓고서 살다가 죽어. 오늘 간다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영화 내용이 오펜하이머의 뭐 디테일한 일대기를 그렸다며요. 저는 잘 몰라요. 뭐 이 양반의 디테일한 일대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거를 막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고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활동을 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핵개발 그리고 태평양 전쟁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 같은 거를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리면 저 영화를 보기 전 본 후에도 좀 재미가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끝이에요 내용. 끝!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컨 마티아스 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더 재밌을지도 몰라.